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학술대회 비교 미디어 정책 연구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심영석입니다. 오늘 발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에서 강의하시는 김동원 박사님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포획된 저널리즘의 언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제 오른쪽으로 협성대학교의 박영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전문 연구원에 계시는 이선민 박사님이십니다. 예, 이 내용은 이미 한번 김동원 박사님께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발표하신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연구 분석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논문으로 이제 처음부터 쭉 서론부터 결론까지 풀텍스트 써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김동원 박사님께서 또 답을 또 해주실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혹은 비판하실 내용은 가차없이 적어주시면 답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주제는 지난번 언론노동조합이 보궐선거 미디어 감시연대체에서 포털 모니터를 한 결과를 발표했던 분석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분석을 하고 나니까 아쉬웠던 것이 포털을 통한 저널리즘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지금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신뢰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퀄리티의 추락이 과연 포털에서만 기원하는 문제인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들었었고, 그런 거를 기존에 나왔던 담론들이나 주장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식의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정말로 오래된 글인데 마르크스가 1845년에 썼던 포이에르바의 태제 첫 번째로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요. 지금은 이미 다 알려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감각자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받는 이런 자극에, 빛과 소리의 자극에 대한 잔여물이 아니라 감성적 이관 활동, 실천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눈의 빛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눈이 부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경험과 시간을 거치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추상화된 범주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인식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하나의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추상적 범주화를 거칠 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포털 뉴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자는 것이 논문의 제안입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을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전문 개발자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또 반드시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언어의 원리와 그 알고리즘에 대한 개요들을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이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어떻게 저널리즘의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용어와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의 주제를 저널리즘의 언어와 그리고 기계의 언어 또는 알고리즘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써놨지만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핵심인 뉴스 수집, 추천, 배열 알고리즘을 마치 기계라는 육체처럼 대하고 저널리즘은 지구의 정신으로 이제 간주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이 학습시키고 인간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발전한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또한 인간의 실천이고 그 자체로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언어가 작동하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랭귀지하고 그런 코드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진행은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좀 됐지만은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달라진 인공지능과 또는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는 어떠한 저널리즘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좀 이렇게 전통적인 주장들 두 개를 비교해 본 다음에 이러한 비교 속에서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물론 한국의 한정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언론사와 이용자들이 같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어떻게 화해를 하거나 또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길게 썼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언어, 디지털 알고리즘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였는데 저도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언론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을 배우실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이론인데 클로드 셰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뭐 전송, 엔코딩, 디코딩 이렇게 배워왔는데 사실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셰넌이 정말로 큰 기여를 한 수학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말하고 있는 비트로서 이루어진 디지털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또 기술적인 그런 그 장점들과 기술적인 스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오늘날에 있어서 음성이든 또는 뭐 영상이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메시지든 간에 하나의 단일한 디지털의 신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가능성을 주는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잘 알려진 셰넌과 이번에 모델에서처럼 인포메이션 소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이걸 뇌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취재원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또는 뻔한 것과 새로운 것들을 확률로 구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만 택해야 되고 이렇게 본다면 정보량은 불확실성에 비례해서 점점 증가를 하는 거죠. 거꾸로 불확실성이 되게 적다고 한다면 정보량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앞면과 뒷면 두 개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1비트인데 이런 것들은 이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너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다 간과를 하고 오로지 이런 확률과 경우의 수로만 메시지를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예측 가능성을 그 리던던시라고 셰넌이 불렀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확률의 개념입니다. 이 리던던시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흔히 내비게이션에서 차를 이용할 때 가려고 하는 목적지의 모든 단어를 다 쓰지 않고 초성만 찍어도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초성만 가지고도 나머지의 중성과 또는 종성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성과 종성이 일종의 리던던시로 취급이 되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짐작 가능한 것이니까 삭제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저널리즘 언어가 다른데 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확률로 보게 되면은 저널리즘 우리가 대원칙이라고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모델에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셰넌의 모델에서는 자유도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효율성이 높은 거고. 근데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자유도 높여달라는 것이니까 예측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도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 이론과 여기에 따르면은 가장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상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아주 오래된 초코파이 CF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정보 이론과 디지털이 원하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상태입니다. 자, 이 모델에서는 정보원이 이렇게 그런 식의 잉여성과 그런 또 신호, 확률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부호화의 과정에서는 확률과 가능성의 토대를 둔 효율성의 문제를 집중합니다.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원에서는 잉여성을 통해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최소화했다면은 이 경우에는 부호화 단계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고 많이 쓰이면서 또 연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메시지에 할당되는 정보량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거기다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하는 그 단어에 8개 자음을 집어넣는데 이걸 갖다가 비트로 할당을 한다고 그러면은 각 단어당 5비트씩 넣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한국이라든가 대학처럼 흔히 쓰는 말에다가는 그렇게 많은 5비트를 할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2비트나 3비트만 할당을 하고 예측 불가능하거나 자주 쓰이지 않는 데다가는 더 많은 비트 할당을 해서 전체의 정보량을 줄이는 그러한 효율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압축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호화 과정은 높은 빈도나 또는 기호와 기호 간의 연속성을 토대로 잉여성을 판단해서 정보량을 정합니다.
흔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정보로 환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카메라의 색깔들을 보더라도 빨간색과 까만색인데 까만색이 다 색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까만색이라 하더라도 옆에 인접한 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속되어지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잉여성이라고 보고 이러한 잉여성들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부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부호화에서는 제가 5페이지에 써놨지만은 부호화에서는 메시지를 압축하기 위한 잉여성 코드의 제거 그리고 잡음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전송 매체에서는 메시지의 오류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잉여성의 코드를 집어넣어서 도리어 이렇게 잉여성이 그러한 노이즈를 줄이는 그러한 하나의 기제로 쓰이게 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사실은 어렵지만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간단하게만 이걸 정리해 드리면은 이 셰논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디지털의 모든 기원은 노이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정보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노이즈의 우선에서 잡음의 우선에서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터넷이든 또는 디지털의 언어는 하나의 정보를 갖다 생산한다기보다 이 노이즈를 감소시키거나 노이즈를 축소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자신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말로 단순화시켰지만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좀 너무 유치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에다가 간단한 뉴스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영역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두 개의 층위로 갈랐는데요. 하나는 정보 영역이 있고 아래에는 잡음 영역이 있습니다. 노이즈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노이즈에서 시작합니다. 노이즈가 없다 그러면 정보가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 콘텐츠를 묻고 위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하루에 정말로 많은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범주 구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초기에 이런 추천 알고리즘과 분류, 묻기와 위계 설정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었던 콘텐츠는 영화와 음악이었죠. 기본적으로 그래미 어워드라든가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장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 존재하는 범주를 적용을 시켜서 이것들을 묻기와 위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하루에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분량 때문에 그것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묶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노이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바로 첫 번째 그 뉴스 묻기와 위계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뉴스 콘텐츠의 품질을 평가해야 되는 건데 이때 품질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오랫동안 볼 것인가라고 하는 단순한 기준입니다. 숫자와 시간의 기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막 포털에 송고된 기사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러한 뉴스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의 학습이 필요한 그러한 장이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을 보시면 뉴스 이용자의 묻기와 예측인데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뉴스 콘텐츠하고 이용자라고 말하지만 알고리즘에게는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고리즘한테도 마치 이 뉴스 콘텐츠처럼 뉴스 이용자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묶어서 저하고 심영섭 박사님이 같은 팀, 박혁은 교수님과 이선민 박사님이 같은 팀 이렇게 같이 묶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이용자의 데이터가 없다 또는 전체 이용자들을 갖다가 파악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잡음이라든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문제, 너무 많은 뉴스,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콘텐츠 묻기라고 하는 거는 초 단위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유사한 것들로 묶는 작업입니다. 이때 알고리즘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특정한 시간대에 많은 기사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다. 그러면 이 기사는 대중적으로 관심이 많고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줄여놔야지 하나로 묶어놓은 그 뉴스들이 있어야지 다른 것들을 쳐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뉴스라고 하는 것들, 알고리즘은 콘텐츠 묶기를 일종의 인연성. 자, 이 뉴스는 같은 시간대에 많이 상고된 다른 뉴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다. 이거를 본 사람은, 예를 들면 저를 본 사람은 신명섭 박사님을 보신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선택의 범위를 줄이는 바로 그 인연성의 논리가 여기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사한 기사들끼리 묶게 되면은 이 기사들끼리 서로 묶는 작업은 서로 다른 기사가 유사하다는 판단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뭐 서울시장, 오세훈, 박영선, 용산 같은 그러한 단어들 집합을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흔히 말하는 내용 기반 필터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내용 기반 필터링은 일종의 각각의 기사마다 그 딱지를 붙이는 거죠. 서울시장, 용산, 오세훈, 국민의힘 이런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딱지에 맞춰서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을 또 섞어냅니다. 그래서 색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치가 되는 기사들이 같이 묶여서 유사도를 갖다가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셰논이 이야기했던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일수록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추출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묶은 뉴스 콘텐츠를 모바일로 보게 된다면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배치, 위계의 결정도 이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배치의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간대로 얼마나 많은 기사량이 쏟아졌는가, 그리고 최신 기사가 얼마나 많은가, 또 하나는 이 클러스터, 다시 말해서 하나로 묶은 이 기사 뭉치에서의 기사 총량이 얼마나 많은가와 같은 그러한 이슈를 기준으로서 하나로 묶게 됩니다. 자, 요게 좀 중요한 특징인데 이따가 한번 분석을 보시겠지만은 큰 이슈가 갑자기 터져서 단기간에 기사량이 많게 되면은 이 뉴스를 모으는 시간 간격을 갖다 좁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뉴스를 볼 때 똑같은 뉴스 같은데 이게 나눠서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 번에 같은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이 두 개를 서로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위계를 어떠한 클러스터를 가장 상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영역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저널리즘에서 난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뉴스 콘텐츠 품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카카오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여기서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널리즘의 뉴스 가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많이 그리고 오래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가 바로 좋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에서 쓰는 루빅스라는 알고리즘을 이를 뉴스가 클릭될 확률, CTR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똑같이 확률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막 들어온 뉴스 아이템 하나가 얼마나 많은 클릭을 점유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뉴스가 들어왔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뉴스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죠. 그래서 이거 확률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시청률처럼 그 시간대에 이 뉴스가 들어왔는데 전체 뉴스 중에서 얘가 몇 %의 클릭을 잡았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측하는 바로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복잡하지만은 탐색, 수학, 기대보상이라고 하는 일종의 슬롯머신에다가 돈을 거는 것처럼 일종의 도박입니다. 확률 도박이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뉴스 콘텐츠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알고리즘이 초기에 작동할 때는 뉴스 콘텐츠가 굉장히 적거든요. 클릭률도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꾸로 통계적 불확실성을 다 추가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가 있는데 여기다 이거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잡음을 줄이는 그 비트를 넣는 것처럼 불확실한 통계에 가중치를 더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얻게 되는 그 확률과는 많이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네이버 에어스 같은 경우 좀 특이한 방식으로 이걸 학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A하고 B라는 기사 두 개를 주고 한 기사는 조회수가 많고 오래 본 뉴스, 한 기사는 그 반대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기사를 가지고서 내용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요. 아, 이런 기사가 좋은 기사구나 라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반복한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처음 선고된 조선일보의 뉴스와 한겨레 뉴스 중에서 어떠한 것이 오래 보고 많이 볼 것인지 예측을 해가지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용 기반 추천이고요. 자, 세 번째 영역이 또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그 이용자 분석인데 이 이용자 분석도 말이 이용자지 사실은 콘텐츠 품질 평가와 같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거나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콜드 스타트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있긴 한데 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몇 차례 조사에도 나타났지만은 그 네이버를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뉴스 채널을 구독을 해서 보는 이용자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독도 하지 않았어요. 뉴스를 많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이용자한테는 얻어낼 데이터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콜드 스타트가 말하는 하나의 노이즈가 되고 이러한 노이즈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이용자의 이력들을 가지고서 다른 이용자들과 비교해서 그 이용자를 하나의 집단에다가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랑 친한 애들이 보는 뉴스는 너도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들이 제가 어떠한 프로야구 뉴스를 많이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야구팀 이름, 뭐 해설자, 기록들이 나올 텐데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또 다른 연속된 기사들을 저한테 또 추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인데 제가 들었던 그 음악에 대한 가수, 장르 구분, 또 거기 나오는 비트, 박자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서 너는 이것도 들었으니까 넌 다음에도 이걸 들을 거야 라고 추천해 주는 방식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네이버의 에얼스나 카카오의 루빅스가 개발할 때 가장 문제는 이용자가 도대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이나 네이버 모두가 다 이용자가 사실은 뉴스만 보러 들어오지 않거든요. 쇼핑을 하거나 또는 블로그를 보거나 카페를 들리거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뉴스 세션에 기반한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과도한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이용을 한 그 사람의 이력이 아니라 그 사람과 아주 비슷하다고 추정되는 이용자 집단들의 이력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전체 이용자가 많이 본 뉴스를 추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사에 묶기, 콘텐츠를 묶는 것, 송고된 기사들을 분류하는 것, 콘텐츠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 이용자를 분석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엉켜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바로 이러한 디지털 저널리즘의 시대에 그 미셸 스티븐스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주장을 핍니다. 이런 시대는 옛날과 같이 스트레이트 뉴스, 말 그대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너는 거기 없었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리포트의 저널리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주장을 내비칠 수 있는 일종의 주장 저널리즘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스티븐스는 위스덤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지혜의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뉴스 추천 알고리즘 영역에 비교하자면은 스티븐스는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에 필요한 뉴스의 콘텐츠를 구분을 짓고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의 언어와 관련해서 스티븐스가 지혜의 저널리즘을 정파적 저널리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들이 과연 알고리즘과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가 가져야 될 성품과 담론입니다. 이 성품과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페어네스 마인드니스라고 하는 공정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임파셜리티라고 하는 불평등성과 다른 것은 공정한 자세란 자기가 어느 쪽에 특정한 편을 들면서도 그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주거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또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정파적 저널리즘과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입장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 나는 A라는 그룹에 속해 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보기에는 콘텐츠 간의 유사성, 이용자들을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동일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이용자의 동일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알고리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과 폐쇄성만을 더 강하게 굳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과 증거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좀 뭐 내용이 길면서도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 내용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툴민이 얘기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장에 대해서 근거 있는 주장을 할 때는 해당 주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모든 관찰을 수행하고 모든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제에 대해서 숙고를 거듭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식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그러한 숙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널리즘의 언어가 단언적 화행이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이야.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낫게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이런 단언을 했을 때 문제는 그러한 단언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 11페이지에 제가 써놨지만은 이 스티븐스가 말하는 지혜 저널리즘에 필요한 방법과 증거의 전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자, 경험과 전문성 모두가 다 저널리스트가 겪어온 과거의 경험이자 현재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현재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언적 화행의 주장 저널리즘 또한 근거와 배경의 제시에는 동일한 시간에 같은 주제를 작성하는 기자들과는 같이 섞이지 않겠다라고 한 차별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시간은 알고리즘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알고리즘은 오로지 최신성을 품질로 평가하고 뉴스 소비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는 시간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숙고를 위한 시간이나 검증을 위한 시간은 알고리즘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널리즘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가 다른 점이라고 본다면은 간단하게 그 2011년 얼마 전에 끝났던 서울시장 선거 관련 네이버 많이 본 뉴스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의 방법은 제가 12페이지에 간단하게 써놨고요. 기본적으로 좀 핵심적인 문제들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선거 기간 중에 주요 이슈와 이벤트를 한번 쭉 나열을 했습니다. 3월 8일부터 그 4월 7일까지, 4월 3일까지 조사를 했죠. 4월 3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3월 25일에 있었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고요. 또 하나는 4월 2일과 3일인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예측할 수가 없는 변수라든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를 하더라도 선거 일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 가지고 정치권의 반응이라든가 언론사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14페이지에 보시는 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포털이 네이버가 많이 본 뉴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속한 선거 보도들을 다 모아서 일별로 총 조회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림 일과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월 8일 모니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선거 당일인 4월 8일에는 600만을 넘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간 시점도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는 3월 23일로 오세훈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된 바로 그날이었고 두 번째는 공식 선거일이 시작된 3월 25일과 26일 양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점점 높아졌을 때는 바로 언제였냐면은 4월 2일과 3일, 즉 사전선거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전선거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선거 당일이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권자들이 정보를 찾을 것이다. 그럼 그 정보를 찾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정보냐는 겁니다. 그런 품질의 판단은 없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선거보도에 대한 높은 조회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드 스타트와 같이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이용자들에게 전체 뉴스의 추천 결과들을 그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바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거 보도를 보려고 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가 다 비슷한 뉴스를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화 국면, 공식 선거일 시작, 사전 선거일에 대해서 이 시점에 수많은 의혹들을 쏟아냅니다. 대표적인 게 그 무슨 구두였죠? 페라가모 구두였나? 그거와 생태탕. 이런 것들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걸 갖다 네이버 알고리즘에 생성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이러한 의혹을 던졌고 이런 것들이 언론사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증폭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한 조회수가 급증하게 되면 또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 시기만 또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몰아보게 되는 그러한 성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기사하고 평균 조회수 이상의 기사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많이 본 뉴스로 잡힌 뉴스가 각각 19건과 9건이었는데 이 전체 보도 기사 건수가 19건과 9건인데 이 19건과 9건 모두가 다 전체 평균 조회수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디지털의 효능성을 본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거죠. 다른 언론사들은 이 정도의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수십 개의 기사를 생산할지라도 중앙과 조선일보는 단 한 건의 기사로 그만큼의 조회수를 얻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징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18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개의 그래프를 적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선거 보도가 미디어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약간 좀 섭섭한 말이 될 수 있겠으나 워낙에 긴박한 사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TV에 중계되는 토론의 발언 같은 것들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받아 써서 기사를 내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그 소셜미디어,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페이스북에 대한 특정인 정치인의 페이스북에 팔로우를 하고 알람을 걸어놓게 되면은 거기에 글을 쓸 때마다 그 신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의 내용들을 얼마나 빨리 가공해서 기사를 만들어 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최신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 기준에 적합한 뉴스들을 쏟아내게 되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거나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나 토론회를 나갔을 때 집중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럼 이러한 기사량의 집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의 기준으로서는 대중의 관심사가 많고 유효한 뉴스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벤트 기사 또는 그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들에게만 적합한 바로 그러한 뉴스들이었고요.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본 상위 20개 기사를 보니까 그 선거 당일은 뺐습니다. 놀랍게도 중앙일보가 3월 31일 날 그 냈던 중국 동포는 민주당 찍는다? 오세훈 발언의 거세진 투표권 논란으로 50만 회 이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발언은 훨씬 더 그 전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3월 중순쯤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중앙일보가 이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올렸던 거였고 상당히 많은 시간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기사는 훨씬 더 많은 조회수와 체류 시간을 얻게 된 것이죠. 21건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과연 알고리즘과 그리고 언론사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뉴스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건 중에서 여론조사 기사가 5건, 후보 논란 기사가 3건, 그리고 정치권 반응, 후보 단순 발언 같은 것들이 이러한 많이 본 뉴스로 뛰어났고요. 이 글에 쓰진 않았지만은 최소한 1주차나 2주차 때 심층 보도와 기획 보도를 했던 경향신문과 한겨레 기사의 보도는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 서울시장 포털 뉴스의 그 결과들은 어떻게 보면은 심층 보도라는 포털에서 결국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정치인과 유명 인사의 발언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적절한 품질 평가 기준에 맞는 뉴스들만 바로 걸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페이지 중반에다가 인용문 하나 썼는데 굉장히 오래된 용어입니다. 쉐논과 위버가 원래는 쉐논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다가 위버가 해설판을 붙이면서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위버가 한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당신의 정보를 접수하는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소녀와 같다. 그녀는 정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혹은 당혹스럽거나 상관없이 그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과 똑같다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철저하게 이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이펙트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땄는가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보기 때문에 이펙트의 효과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절대로 어펙트라고 하는 정서와 감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특히 정치적 사건들, 선거라는 시기가 그러한 시기의 에펙트보다는 정서적인 것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이러한 곳이 많은 기사일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보수 편향이다. 카카오 알고리즘은 무슨 뭐 어디 편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편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언어가 어떻게 기계의 언어에 적응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물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알고리즘에 있어서의 구성과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언론사들의 전략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21페이지와 22페이지 거기서 썼던 것처럼 과거에 발터 베냐민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1940년대 신문을 가지고서 인간의 또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경험들을 하속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버리는 소외의 매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매체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지, 기자가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봉쇄하는 알고리즘으로 바로 그러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감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하죠.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소통 가능성 그 자체이다라고 21페이지에 이제 적어놨는데 어떠한 뉴스를 많이 볼 것인가라고 하는 확률의 가능성들이 좋은 뉴스를 보거나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뉴스의 기준들을 갖다가 바꿔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널리즘, 아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까 스티븐슨이 얘기했던 지혜 저널리즘은 도저히 들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널리즘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통역 불가능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네이버를 볼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그렇게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왜 여전히 뉴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어메니티 포텐셜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개념을 찾았습니다. 조광재 교수님이 쓰셨던 책 중에서 재인용이 됐었는데요. 이 어메니티 잠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기업을 지배하는 최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비용을 치르지 않게 하는 대가로 얻는 비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정치적 환경에서 본다면은 정부 관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권력을 행사 또는 내가 그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스스로 즐기는 그러한 쾌감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메니티 포텐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달 말에 실시가 될 그 포털 뉴스 평가위원회 정기 심사라든가 6월 달에 시작될 지역 언론 특별 심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어메니티 포텐셜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제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이버로부터 얻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네이버에 입점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비경제적인 이익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론사에 이득을 갖다 주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역으로 언론사만 포털한테 그러느냐? 아닙니다. 포털이 이렇게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러한 어메니티 잠재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비록 문제를 지적당하고 공청회에 나가야 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서비스를 갖고 있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비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이 더 민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 한번 포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최근에 요구하는 것처럼 포털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편집자가 누군지 나와라. 뭐 등등등등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결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포털 사업자들도 매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알고리즘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검증의 결과는 얼마나 적합했는지, 얼마나 자신들이 뽑아낸 결과가 언론사나 이용자라는 외부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변명만을 해왔을 뿐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저널리즘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가 다르다고 한다면 포털 사업자들은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들을 더 보여주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포털의 저널리즘은 이런 것이야. 이용자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어가 아니라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러한 언어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언어의 한계다라고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 좋고요. 바로 그러한 한계를 밝힘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각자의 홈페이지나 또는 지면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한계 너머에 있는 장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언론사나 기자들한테 용기를 요구하는 거죠. 이런 식의 포털에 종속되어 있는 저널리즘 언어가 어느 순간 편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손쉬운 저널리즘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부터 벗어나고 내가 과연 어떠한 기사를 쓰고 있으며 우리의 언론사는 어떠한 방향을 나가고 있나에 대한 자기 대사관가 필요한 것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동안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의 학자들의 언어와 알고리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서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포털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좀 도덕적인 결론을 내려서
사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50분을 다 사용해 주시고 이제 그 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김동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털에 포획된 어떤 면에서 종속되어 있는 현재 우리 저널리즘, 그러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펙트라고 하는 감흥이라는 것 자체가 삭제되고 어떤 지혜 저널리즘이 구현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알고리즘이 이 수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그 방법들이 이런 기재들이 어떻게 이 저널리즘을 망치고 있는가, 또 그에 대한 우리 반응 자체가 얼만큼 이 불필요한데 오히려 더 소모적인 반응이 더 많고 그 논쟁이 많고 오히려 본질에 대한 것들을 더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논문을 더 어렵게 발표해 주신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 더 어려운 토론을 박영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문이과 구분이 있어서 저는 문과를 채택하고 학부를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요. 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수학과 물리를 제가 싫어하고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과를 선택한 이후 25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오늘 맞게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어떤 공학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에 대해서 확신은 없어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어떤 해답이 꼭 있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연구를 읽고 나서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포털 뉴스와 관련된 담론의 가장 큰 문제는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정파적 구도에서 포털 뉴스에 대한 담론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공세고 누가 수세냐만 달라지는 것이지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똑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이 문제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발언의 주체만 달라질 뿐이지 화법이나 이렇게 성격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도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얘기가 됐지만은 이 소위 진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도 이 포털 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고 진영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그걸 사고하는 이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 담론들이 대체로 네이버 알고리즘이 보수 편향이라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한 비판을 벗어난 점에서 이 논문이 가장 반가웠던 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알고리즘의 한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게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언론 개혁의 방법론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언론 개혁을 하든 간에 이 포털 뉴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알고리즘 공공성 같은 거에 대한 논의도 저는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이 알고리즘이 보수에 유리하냐 진보에 유리하냐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뉴스를 위한 알고리즘이냐 나쁜 뉴스를 위한 알고리즘이냐 좋은 뉴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 것이냐로 물주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예컨대 형식적 측면에서 스트레이트보다 이제 탐사 기획 보도를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 다양성이라던가 지역성이라던가 완성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연구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그 지혜의 저널리즘을 어떻게 포털에서 도모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고리즘의 언어에 분명히 어떤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나 검토 그리고 혁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인지 사실은 제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 이용 환경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당연히 포털 안에서 어떻게든 좋은 뉴스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알고리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읽으면서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연구자분께서 이 알고리즘의 한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도 포털 뉴스 이용 환경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저 도움이 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그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영 교수님 되게 그 무책임하게 7분 동안 말씀하셨고요. 한 10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이소미 박사님한테 적어도 한 15분을 기대하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더 짧게 할 것 같아서 왠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선민이고요. 박영은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약간 포괄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김정원 박사님께서 이걸 논문으로 뭔가 발표를 하시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질문 겸 뭐 이렇게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셰넌의 수학적 모델이라는 거를 되게 거의 한 페이지 정도로 다루고 들어가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이게 알고리즘의 영역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되게 이 포털 뉴스가 얘기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저는 되게 신선했고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셰넌의 수학적 모델 관련해서 또 일련의 가능한 메시지에서 뭐 선택의 문제를 약간 확률의 문제로 이제 보시면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끌어가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타당한가라는 약간 일단 의문이 하나가 들었고 그리고 정보나 어떤 정보원이라는 것들을 계속 혼용해 쓰시면서 이것들을 어떤 양적이고 확률적인 개념으로 전제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와닿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설명이 돼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뭐 정보 특정 단위가 비트라고 할 때 디지털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니면은 이 어떤 정보를 어떤 확률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약간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이 되게 약간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은 이게 자유도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음의 선택의 문제가뿐만 아니라 방해받지 않음의 그런 맥락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본인의 어떤 모델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 저널리즘의 그런 것들이 약간 매치가 안 된다라는 것들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론에서 이게 어떤 저널리즘의 언어가 어떻게 기계의 언어에 적응하는지를 이제 보여주신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건 적응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다른 문법과 철학과 접근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새로 뭔가 이 저널리즘의 언어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가로 보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지금 심층적인 기사나 이런 분석 기사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물론 박사님께서 이게 뭐 입력 출력이 단순 함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지형의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 다 이게 인풋은 문제가 없고 다 아웃풋의 문제이냐라고 말하기는 너무 걸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이버의 어떤 그 알고리즘 기사 품질 평가 관련해서 이제 뭐 기사 제목이나 사실 본문 뭐 이미지 이런 걸로 이제 그거를 어떤 변환해서 그 차이를 학습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이트 중심으로 나와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네이버에서 말하는 애초에 뉴스 품질이라는 그 라벨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정말 의미 없는 정보들인 거잖아요. 제목 이미 기사 제목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아주 큰 설득력이 있어 저한테 설득력이 다가오진 않은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혜 저널리즘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오히려 지혜 저널리즘이 아니라 지금 알고리즘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되게 객관적 실증주의적 저널리즘의 그런 것들이 더 젖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객관적 실증적 저널리즘은 되게 고전적 저널리즘에서 나온 개념이고 이것들은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관찰자 시설 강조한 어떤 중립성을 강조한 표현인데 이것과는 약간 알고리즘의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박사님이 이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이 처음에는 그 어떤 이 포털의 뉴스 배열과 관련된 담론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정치 과잉화된 걸로 표현됐지만은 어느샌가는 약간 기술 중립에 되게 숨어버린 면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주목을 해주시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약간 받아보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 행위로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그 포털에서는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을 저널리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다른 언어를 각각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어떤 가치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이나 뭐 비난, 과도한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들을 결국 이제 어떤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것들로 뒤에 숨어버린 것들인데 결국 어떠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은 다시 너무 이러면은 이게 아니니까 저거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약간 우려도 있지만은 어떤 적극적 인간의 실천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다시 인간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단순 명쾌하시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런 결론에 좀 이룰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상당히 많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그 플로어에 계시는 그 아마 이제 유튜브로 또 댓글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질문이 많이 올라올 것이 예상하고 그 이건 뭐 그냥 좀 다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 알고리즘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공개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검증을 하고서 이게 얼만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를 보겠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과연 검증할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는. 그리고 검증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화시키고 어떤 면에서 그 노이즈를 줄여주는 것에 노이즈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분석하신 내용을 제가 뉴스에서도 봤고 이제 논문에서도 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재밌게 느꼈던 건 이제는 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당시 후보자가 처음에 나경원 후보와 경쟁을 할 때 보면 모로쇠 일관하거든요.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흰 바지부터 해가지고 선글라스부터 가방 그다음에 뭘 드셨던 것까지 그러면 그거 다 이미 언론에 나온 얘기고
뭐 본인은 그냥 뭐 다 해결된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그 모로세로 그 일관하고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할 것인지 얘기하고 싶다 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다음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그 야권 단일화 할 때는 보면 그 주된 메시지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다시 또 그 박영선 후보하고 그 경쟁할 때는 또 모로세로 가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을 잘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분석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오히려 그 선거를 그 담당했던 참모들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하고서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오세훈 후보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참모들이 훨씬 알고리즘을 잘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하면 그 뉴스 공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그 오세훈 그 후보가 그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그 과연 그 현재 그 여당은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를 집권했던 여당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그 알고리즘에 등장하지 않는 그 발표하신 것처럼 지혜 저널리즘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한마디로 그냥 계속 흰바지와 그 음식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알고리즘에 노출하는 오세훈 후보는 준비된 시장이고 그 나머지 후보는 계속해서 그 해장국이나 얘기하는 후보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결국은 사람이 작동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그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닌 논문이었는데요. 박영훈 박사님 얘기를 저도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저도 워낙에 포털뉴스의 담론이 지나치게 이분화돼 있고 양극화된 정치에 있어서 정쟁의 재료로 쓰인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식의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를 위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제가 쓴 글이 알고리즘의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게 되고 여기까지가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나머지는 이제 언론사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익힐 수가 있다. 도리어 알고리즘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아까 이선민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실천 행위로서 알고리즘이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알고리즘은 또한 인간의 실천으로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도리어 그런 것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천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걸 대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만 더 글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저널리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학자나 기자들의 몫이 아니고 포털 사업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업자가 현재 우리가 개발해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아직은 성장 중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것들을 갖다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자 만드는 개발자와 사업자가 인정을 하자는 것이 저희 주변에서 언론사와 또는 학자들이 이미 인정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심영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에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좀 힘든 이유는 알고리즘 코드를 그대로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공개한 이후에 알고리즘 코드는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코드를 분석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주 어설프게 썼지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어떠한 기사들을 잘 뽑아내지 못하는가. 박영훈 박사님 말처럼 왜 좋은 기사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되지. 그 과정이 좀 더 뭐 진보적인 신문들을 더 많이 실어주고 보수적인 신문들은 줄이고 이러한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개입하는 인간들의 실천도 특히나 정치권의 실천들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기계적 공정성에 치우치지 않을까. 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정치권이 알고리즘 검증위원회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마치 국회에서 발언 시간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또는 뉴스의 분량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이 포털에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왜 각 정당의 동등한 비율로 보도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기계적인 논란들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까 심영섭 박사님 말씀하신 그 또 다른 노이즈를 부여를 함으로써 알고리즘의 품질을 더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선민 박사님 말씀하신 몇 가지 지금 지적들 이걸 보게 되면은
정보와 정보원을 갖다가 그 양적이면서도 확률의 개념으로 전제하는 것이 좀 이해가 어렵다. 이거는 제가 글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신원의 논문을 처음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였고 공식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쓰다 보니까 지나친 은유를 하거나 논리의 비약이 있어서 그렇게 읽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저널리즘 언어가 어떻게 알고리즘 언어에 적응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인풋에는 문제가 없고 아웃풋만 문제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논문에다 제가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알고리즘에다가 기사를 송출하는 언론사가 있죠. 근데 이 언론사들이 저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상이합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이 아크와 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중앙일보는 독자 분석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언론사의 디지털 역량은 그러한 이 디지털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중앙일보의 i24와 같은 전담 팀 구성, 그리고 또 보니까 오늘도 조선일보에서 그런 디지털 팀에서 24시간 팀을 또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식의 조직 운영 방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조직과 인프라가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의 포맷과 형식들을 갖다 뽑아낼 수 있는가를 디지털 역량이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디지털 역량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 현재의 알고리즘을 가지고는 언론사 안에서의 빈익빈 부익만 더 심화시킬 것이 아닌가. 사실은 24시간 뉴스를 돌린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모니터하고 포털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체크를 해서 자사의 CMS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좋은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식의 언론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풋에는 문제가 없고 아웃풋만 문제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품질 평가에 나타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기준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바이라인이라든가 기사량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 학습을 한다 해서 이것이 좋은 뉴스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학습이 마치 이루다와 똑같다고 봅니다. 최근에 막말과 성차별과 젠더 혐오에 드러냈던 이루다의 인공지능 챗봇처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나 개발자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만일 우리가 네이버 뉴스 댓글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합니다.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에 대한 기준들은, 품질 기준들은 아주 냉정하고 분석 유목이 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뉴스들이 어떠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지금처럼 포털 사업자가 알고리즘은 이용자에 최적화된 것이고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편향성이 아니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알고리즘에 대한 그 학습과 이 기술적 능력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것도 먼저 밝히고, 그와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흥미로운 것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이런 뉴스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에 언론사 출신들이 가는 것보다 거꾸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있는 그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로 오는 그 방향이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끊임없이 언론사는 이 포털에 적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포털은 언론사와 저널리즘에 적응할 별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비대시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심영섭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게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었는데, 내곡동 투기 문제에 있어서의 오세훈 후보 캠프의 대응과 그리고 박영선 후보 캠프의 대응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었다. 이런 거는 도리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알고리즘과 포털에서 이렇게 보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역시 그 후보 캠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다음번 차기 캠프에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희들도 습관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우리 학회에서 하는 이러한 유튜브가 많이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이것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서 무슨 학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욕망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이 기대와 욕망 같은 것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포털에서의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자랑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의 뻔히 예상되는 상대의 진영에 대한 반응과는 우리는 다른 반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었다고 보여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점에서 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정서와 감정의 전략에 약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정치권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고정된 시각과 단순한 예측으로만 알고리즘을 평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글을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영훈 교수님 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아니 뭐 추가 질문은 아니고, 이게 그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가 미디어화 되어 있는 시대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의 어떤 로직을 이해하고 그걸 역이용해서 어떤 캠페인 전략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접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에 어떤 그 수익의 논리로 뉴스에 대한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를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머신러닝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참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안으면서 세미나를 끝내게 됐다는 저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선민 박사님 또 추가 질문 혹시 없습니까? 네. 예. 추가 질문은 아니고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본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마치 약간 러다이어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비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이거를 사람이 편집하는 시대는, 편집하는 것들은 과연 그것들은 어떤 저널리즘의 그런 것들에 더 부합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돌거든요, 최근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뭐 정치권의 그런 압력들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포털은 계속 그 기술의 자기 블랙박스와 같은 논리 속에 계속 숨을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뭐 저희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답을 하셔가지고 또 정리하실 거면 지금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영훈 박사님 말처럼 되게 답답하죠. 사실은 뭐 제가 너무 정치권한테 뻔한 훈계 쪽의 말을 한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또 네이버나 포털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 별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털 뉴스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요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에 대한 고도의 관념론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제3자 이론처럼 나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난리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서 계속 포털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가짜뉴스도 그렇지만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리어 정치권들한테는 비록 훈계조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박영훈 박사님이 이러한 알고리즘의 필터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수익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 수익을 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 마치 그 얘기는 제가 자본의 논리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서로의 좀 비관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선민 박사님 말씀하시는 다시 사람이 편집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뭐 지면 편집이 아니라 이런 포털에 대한 편집이든 간에 이런 편집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리어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게 있고 이미 하나의 경쟁과 거대한 시장은 벌어졌었고, 아무도 이 시장에서 먼저 나오려고 하지 않으며 그 시장을 펼쳐놓은 상인들도 그걸 접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좀 약간 나이브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본다면,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공영 포털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의 어떤 뭐 정당성이나 정부가 기금이 나간다를 떠나가지고 또 다른 포털을 상상할 수 없을까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그러한 제안이나 전제로만 가동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저는 아까 박영환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좀 더 좋은 저널리즘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을까? 좀 더 좋은 저널리즘에 가까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지금 네이버와, 그러니까 에어스와 루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리즘만으로는 힘든 거고,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네이버의 옛날 뉴스캐스트처럼 트렌딩 토픽 박스라고 하는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스크롤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에디터와 그 팀들이 붙었습니다. 내부에서 그 기사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운영 지침을 내렸었고, 근데 문제는 거기도 압도적인 노동량과 좀 열악한 그러한 근무 환경들로 인해서 마치 그때 하필 또 대선 제 부시와 힐러리 클린턴이 경선을 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포털처럼 또 논란이 붙어가지고 마크 주커버그가 의회에 나와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사람이 이러한 편집에 관여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으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 개입한다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저널리즘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사람이 편집하는 시대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완하고 알고리즘을 좀 더 낫게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그 멘토로서의 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알고리즘에 대한 그 편향성을 방어하고 그런 이용자들의 휴적하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갖다가 해줄 방패막으로서의 관리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람이 편집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내부에서 관찰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평가할 만한 그러한 좀 주체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그 재밌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영 포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포털,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또 알고리즘도 어쨌든 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그 열려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운영하겠다 주장하고 있어요. 뭐 공영 포털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박영흠 교수님 어쨌든 그 저널리즘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사업자들은 그 공영 포털에서 충분히 지금보다 나은 형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기자 출신 뭐 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민 한 사람을 볼 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영 포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네이버를 버리고 거기로 갈 수 있는 언론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이미 네이버를 통한 뉴스 소비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들이 어떤 저널리즘적인 가치나 뭐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언론사들이 그런 어떤 그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셋 다 가면 되잖아요. 공영 포털까지, 네이버와 다음까지 다 제공하면. 거기서 이미 네이버가 거의 말하자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 제3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수익도 거의 나오지 않겠죠. 어떠신가요? 이선미 박사님. 아까 김동원 박사님 발제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가는 이유는 네이버 유수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 뭐 이메일이나 커뮤니티나 등등 쇼핑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위한 이용자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답변을 주시면 이제 기자 끝내려고 합니다. 공영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세심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는 뉴스를 유통시킬 창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들을 다시 끌어오는 문제거든요. 뉴스를 갖다가 땡겨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독자들을 그 플랫폼으로 먼저 모이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공영 포털은 그게 아니라 뉴스의 유통 창구와 새로운 유통원을 갖다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좀 사고의 방향이나 정책 대안이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영 포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좋게 하지 않고 계시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욕구와 그런 좋은 저널리즘 원하는 독자들을 찾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독자를 찾는 방법은 뭐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미디어 바우처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도리어 포털이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이거 쓰면서 느꼈던 거는 공영 포털이든 또는 네이버든 뭐든 간에 여전히 중요한 것은 신문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부 광고 그 ABC 부스 공사의 문제도 터졌지만은 이젠 갈수록 종이 신문을 통해서 얻는 수익과 디지털을 통해서 얻는 주목이라는 비대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것도 약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디지털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더 이상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뉴스룸의 용어로 쓰여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홈페이지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어떠한 식의 전략과 뭐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좀 약간 꾸준하고 무던한 그런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앞에서도 그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언론사들의 결국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또 결국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 다양한 세심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때만이 그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딱 5분 남겨놓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흥미진진한 집중도가 높은 토론을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저희 2021년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학술대 비교 미디어 정책 연구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동건 박사님께 댓글하고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끝나고서라도 계속 올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